네, MBC 특별 생방송 지키면 좋은 친구 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정 출연 멤버 두 분과 함께 특별 출연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1,500명의 시국선언, 특별한 각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우리 사회가 망가질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1,500명이라면은 아마 80년 6월 항쟁 이후엔 처음 이렇게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지 않았나 보는데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거꾸로 시간이 흐르면서 80년 6월 항쟁 그걸 거꾸로 뚫고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좀 처연한 신경이었어요. 네. 1974년이죠. 50년 전에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 네. 그 50주년의 의미가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MBC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절박한 심경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번에 그 시국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이 사회를, 민주사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하냐 마느냐 결판이 나는 게 MBC를 지켜내느냐 아니냐, 여기 달렸다고 봤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선언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 일의 가장 큰 부분이 MBC를 살려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그 1974년도 동아일보를 지키는 것, 자유언론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그 50년 이후 2024년 MBC를 지키는 게 어쩌면 50년 전에 동아일보를 자유언론에 실천 선언을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황석영 선생도 나오셨어요? 황석영 선생도 나왔고 백낙청 선생은 서명을 하셨고 네. 김희중 대주교라고 광주 네네. 교구 전 교구장 있죠. 그리고 제주교구장 했던 네, 강 신부님. 강주교. 네, 강주교님. 네, 참여하셨고 그래서 꽤 비중 있는 분들 참여가 많았어요. 네. 이 말씀은 자세히 앞으로도 나눌 계획이고요. 첫 순서 방송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직의사를 표하면서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가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마저도 반려했습니다. TBS의 전 직원 해고 계획안입니다. 9월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1일로 명시했습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해고 계획 문건을 결재했습니다.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무효화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KBS가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며 도입돼 온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가 이번엔 사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임기를 2달여 남긴 박민 사장이 대규모 조직 개편까지 강행하면서 연임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의 3대 노동조합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점거농성에 나섰습니다. 시사교양국 해체, 기술본부 대거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조직 개편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원 동의 없는 조직 개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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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임기를 겨우 2달여 남긴 박민 KBS 사장이 조직 개편에 나선 건
연임을 노린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달 초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민 사장 신임 투표에서 응답자의 98.7%가 불신임한다고 응답했고 박 사장의 연임 반대 의견은 99%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학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러면서 공소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며 앞서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검사를 질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가 주 체코 한국대사관의 이의 제기를 받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블레스크는 현지 시간 21일 한국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있다며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과 첫 문장에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문제 제기를 받은 뒤 해당 단어는 삭제했고 흠결 있는 같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하려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빌린 시민사회 원로들이 기자회견 바로 전날에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치적인 행사라며 취소를 통보한 건데요. 급히 다른 장소를 찾은 원로들은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의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00여 명의 민주시민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될 수 없다면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장은 무엇에다 쓰는 겁니까? 독재를 옹호하고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그 국정만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장이 됩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 기자회견장으로만 쓰는 겁니까? 말할 자유를 없애는 것, 그 자유를 뺏는 것, 그리고 언론가 트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함으로 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나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뜻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들이 외치는 그런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효재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이 김효재 가지고 돈 월급 받는 거야? 서한만 받아가라고요! 우리가 공격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한만 전달하겠다고요! 이 사장이 나와서 받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있어요. 원칙이 뭐야? 무슨 원칙대로 했대? 그따위 소리 하니까! 나오라 그러세요! 상임위에서 왔지 않습니까? 나오라 그러세요! 상임위 위원들 지금 다 오시라 할까요? 나오라 그러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뭔데 공공기관에서 사장이 나와서 받으라 그러세요! 이자가 무슨 왕이야? 앉아가지고. 나오라 그러세요! 네. 이부영 선생님 뭐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80년대, 70년대 독재 시대나 있었음직한 일이고요. 프레스센터라는 게 자유 언론의 상징적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로 인사들의 이틀막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열흘 전쯤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계약을 하면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네. 2차례 걸쳐 냈어요. 네.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가 그 20일 날 기자회견 오전에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늦게 아주 오후 늦게 통보를 네. 한 거예요. 예. 이걸 하루 전에 그렇게 막는 거 이거는 바로 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 여기 있구나. 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 이
나쁜 버릇, 언론 입틀막하는 거 이건 고쳐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억압적인 의사표현의 억압이다.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프레스센터가 저런 기자회견 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기자 생활하면은 가장 많이 기자회견 취재 가는 데가 프레스센터고 네. 프레스센터에서는 저와 유사한 기자회견이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저거를 하루 앞두고 저렇게 취소했다는 거는 정권이 뭔가 그때 좀 몰렸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김효재 이사장의 엄청난 과잉 충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압력이 왔다든가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네. 그 1,600여 명이에요, 사실은. 네. 종교인들이 신부, 목사, 네. 뭐 다른 승려 뭐 이런 사람들이 300여 명이에요. 네. 문화예술인, 네, 예. 교수 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시민운동가, 노동자, 농민운동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1,600여 명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한다는데 이걸 마치 무슨 정당 행사처럼 취급을 거예요. 네네. 정당 행사래다. 정당한 것이라면 왜 거기서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네. 프레스센터에서 네네. 하여튼 시민사회 전반의 의사표현에 대한 억압이고 결국은 국민 입틀막의 확대다. 먼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또 KBS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박민 사장이 자녀 임기 사장이니까 이제 연임을 하겠다. 먼저 이런 건데요. 그 과정이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반대가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특히 조직 개편도 임의로 밀어붙이고 이사회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도 없이 사장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 이 조직 개편 문제가 아마도 주요는 뭐 기술본부를 축소하고 시사교양, 시사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이제 PD들이 시사교양국에서 하던 거를 보도본부로 이관한다라는 거에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보도본부는 이제 데스킹의 네. 역할이 상대적으로 세고, 그러니까 PD들의 자율성 이런 게 억압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어떤 정권 비판적인 것들이 지금 KBS 뉴스가 나가듯이 죽어버릴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반대가 있어서 사실 좀 연기가 되고 그냥 좀 넘어갔나 했거든요. 근데 박민 사장이 지금 임기 한 2달여 남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거는 결국 이 조직 개편에서 자기가 연임까지 시도를 하겠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니 아까 보셨지만 구성원들 99%가 반대하는 사장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게 아니라 자기 연임을 위해서 조직 개편 밀어붙였다라고 해서 내부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게 세죠. 예. 자, 박선아 교수님. 네. 사실은 자녀 임기 3개월 나놓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빨리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 이게 MBC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법원의 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움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나와요. 일단 좀 마음이 급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절차 이제 계획가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심의평가단 제도는 사실은 KBS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KBS에서 그 이제 공영방송에 전파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정말 선진적인 제도로서 굉장히 이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시부로서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장 선임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인데 스스로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취약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연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눈이 멀었다. 그리고 KBS 이사 선임 처분, MBC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문제와 그 위법성의 문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정말 다른 어떤 욕심들이 있다. 방금 말씀하셨던 ETV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KBS 뉴스가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박민 사장에 대한 연임이 아마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건데 이게 구성원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네. 하고 있는 거고 MBC 상황을 보면 사실은 가처분의 대상이 되고 교체되어야 될 사람들이 사장을 빨리 뽑아버리겠다라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98.7%와 99%가 반대하는 사장이에요. 네. 역대 여론조사상 사장의 불신임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99%가 사장을 무슨 반대하는 그렇죠. 그런 사장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저거 보면 보자마자 예전 같으면 사실 네네. 염치가 있으면 보통 내려와요. 저 정도 수치가. 그렇죠. 구성원들이 저렇게 동의를 못 받는 사장이 어떤 리더십이 있을 그러니까 수가 누구를 있겠어요. 위한 사장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고 네. KBS 네. 그 구성원들, 네. 특히 그 기자들이나 PD들이나 아나운서들은 아니 MBC가 저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그냥 청취율이 높아지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마치 공적처럼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 기자들이나 PD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자괴감이 견딜 생기죠. 수가 있겠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현재 박민 사장의 그 체제를 우리 이대로 두고선 우리가 다 공멸하겠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전에도 뭐 언론 자유 운동 같은 걸 하면은 한 사에서 하면 다른 사에서 다 같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이 독재적인 그 이 정부의 수법이나 이런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MBC KBS 구성원들이 MBC 동료들처럼 자기들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부영 선생님은 사실 1987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아주 주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987 영화에 보면 이부영 선생님 역할을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김희성 선생님이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분노가 언론사 내에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니까 KBS에도 진보적인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1노조, 2노조인데 이 둘이 다 지금 함께 파업을 의결하려는 그런 순간에 있죠? 네, 그러니까 KBS의 노조가 4개가 있는데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제일 다수 노조고 그 다음에 KBS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약간 보수 성향의 노동조합,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좀 모여 있는 약간 MG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극우 성향의 노조, 소수 노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주 극우 성향의 노조 빼고 그 약간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이랑 MG 노조까지 같이 해서 이 3개의 노조가 지금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파업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KBS 구성원 대다수가 지금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는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실제 쟁의 찬반 투표에 MG노조와 KBS 노동조합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는 KBS 구성원 다수가 이 박민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는 KBS나 이런 것들은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렇죠. 공공적 가치가 있고 MBC 마찬가지죠. 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최소한 KBS 사장 그리고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거꾸로 박민 사장과 대통령까지 다 이런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뉴스 들어갈 텐데요. 전원회고, 헐값 매각으로 치닫는 TBS 이런 건데요. 서울시장이 공영방송을 없애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려고 그랬고 서울시장을 2번째 하잖아요. 저런 분이 저렇게 적지 않은 꽤 큰 사업장 그것도 공영방송 TBS를 저렇게 거의 이 목졸라 죽이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앞으로 무슨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저 정치 생명 없는 끝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그 조그만 직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그냥 월급도 못 받고 해고당하고 직장 폐쇄가 된다. 이런 짓을 어떻게 그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합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대통령 한다고 그래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저 사람은. 자, 그런데 박선아 교수님. 자, 이게 따지고 보면 서울시의 시의원들이 조례 폐지를 했던 거고 그래서 방통위에서 지금 좀 대안적으로 좀 살아서 연명하겠다는 것도 결정도 못하고 있고 결국 이래서 폐국으로 가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단계마다 법적인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장 폐쇄에 이제 준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 외국계 악덕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맞아요. 하던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2024년에 벌어지는 일이 맞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은 하나씩 들어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서울시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이 TBS에 대해서 이제 그 출연 기간 해제 결정을 이제 사전적인 어떤 결정으로 하고 방통위에 가서 이제 심의 의결로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전원위원회 의결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네,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구성원들의 고통은 그 사이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좀 따져봐가지고 그 소송을 할 만한 것들을 좀 짚으면 분명히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나온 지 50년. 그래서 이제 반백년의 어떤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때 이제 해고되신 경험이 50년 후에 TBS 직원들이 지금 다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가슴 아파요. 저 사람들도 다 가장이고 그럼요.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부모님들도 모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그냥 직장 폐쇄하면서 다 잘라버립니까? 저는 이런 그 정권이나 이런 서울시장이 아마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렇게 요만큼의 그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 보이는 거면 다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그 정치 세력이 그래도 최소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그리고 꽤 많은 걸 성취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저렇게 무슨 대통령이라는 레떼를 달고 네. 서울시장이라는 레떼를 달고 국민들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우리 얼굴이 정말 부끄러워요. 얼굴이.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네. 이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네.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TBS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 이걸 아예 김어준 방송이 문제 있다라고 자기들 주장하면서 아예 방송국 전체를 폐국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구성원 한 200여 명을 완전히 그냥 볼모로 해서 정말 서울시에 정말 공적 마인드라고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사기업도 저는 이렇게 악덕 기업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TBS 지원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남의 일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최소한 남의 일과 같은 말도 언행일치를 안 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파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사실 우리가 술 먹고 대통령 얘기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국민 모두나 그런 자유가 있는데요. 1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로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해서 국사범 다루듯이 했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재판에서 검찰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리 박선호 교수님. 아, 네. 그 이제 형사소송 처음에 첫 시작
그때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 진술하시오라고 하면 검사가 네. 재판장님 저희 검사들은 이제 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으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죠. 네. 공소 사실은 구성 요건에 맞게 간결하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간접 정황이라든가 그 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황하게 이제 검사가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지를 받았던 거고 그 자체가 사실은 공소 사실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사건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첫 기일에 다 드러났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네.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이 상황에서 검찰이 좀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품격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요. 품격까지는 필요도 없고 법만 네, 지키면 되는데 법 자체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거는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게 무슨 선거법 사건이냐 이렇게 너무 계속 포장을 하는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네. 실제 문제된 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인데, 네. 그럼 그거에 한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대장동 사건부터 쭉 해갖고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게 검찰이 이렇게 간 게 요 사건을 해서 뭐 민주당이랑 일부 언론들이 대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음모론 꾸몄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재판부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게 벌려낸 거고, 그걸 이제 재판부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거는 그냥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공소장을 갖고 와라라고 그렇죠.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판사의 정상적 요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여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의 유력지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신문 같아요. 상당히 발행 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기사화시켰어요. 이게 용산에서 거기 언론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니까 바로 듣다같이 체코 한국 대사관이 문제 제기해갖고 그걸 이제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외국의 언론에다가 뭐 그 김 여사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그 기사가 잘못 난 거. 그때 먼저 리투아니아입니까? 어디 방문했을 때 뭐 그런 기사가 나니까 거기에도 우리 공관이 얘기해서 그때 기사를 뺐잖아요. 그 김건희 씨가 이게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 이번에 아주 제일 극단적인 말로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써서 이렇게 국격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원전 그 수출 뭐 이걸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전 4기를 그 수주했다고 떠들어놨는데 원전 3기를 우리가 돈을 부어줘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 되면은 뭐 윤석열 정권 다 끝나고 나라의 빚이나 이것만 잔뜩 늘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원전 수주라는 게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이제 이런 그야말로 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영부인이란 말이죠. 이분들 빨리 어떻게 그 국민들이 기소를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 망치겠어요.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라는 게 이제 미디어의 강력한 파워인데요. 의제를 설정해서 미디어의 힘도 있지만 의제를 실종시켜가면서 미디어가 권력에 아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부영 명예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의 원전 수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김건희 씨 개인의 사기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는 과잉에서 보도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젠다가 실종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 MBC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방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MBC 계속해서, 포커스 순서에서 따져 묻고 있고 보도하고 있고요. 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취재해서 아마 오늘 한겨레 신문이 말씀하신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MBC도 아마 추가 취재해서 보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보도하면 대통령실에서 뭐 어느 나라 언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거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언론은 그냥 자기들 대통령실의 이익에 뭔가 봉사해야 되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어느 나라의 언론인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나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요. 자, MBC 포커스 순서인데요.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국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십니까? 윤석열 망나니 정권 퇴진시킵시다. 근데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어. 이제 2년만 됐는데 어느 곳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정서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숨 속에서 길을 잃은 원숭이와 같은 문정권에 우리를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작은 힘이지만 힘을 모아서 원숭이가 길을 잃은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옛날 친일파들은 나갔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민족성과 조상까지 팔아옵니다. 또 아까 우리 황소병 작가님께서도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정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 나쁜 정권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은 더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850년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과 그를 또 꾀했던 그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 네. 원로들의 이야기가 아까 3,000년 전의 역사적인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의 우상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함세웅 신부님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민심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뭐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백낙청 선생님이나 김희중 광주대교구장 했던 대주교 그리고 그 제주교구장이었던 강주교님 이런 분들도 함께 했어요. 뭐 작가들 중에도 현기영 작가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미술인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누구 한 분도 연락했을 때 아니 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상당히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목조목 다 짚고 뭐 옛날 같으면 저런 소리 해도 괜찮아? 이런 이 내용들이 많았는데 흔쾌하게 다응했어요. 제안을 한 100분이 하고 그 100분이 제안했다는 것을 딴 분들한테 알렸을 때 나도 하고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걸 보면서 민심이 본물처럼 터졌구나. 둑이 무너졌구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도 민심 추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알 텐데도 여기까지 나라를 각 부분에서 특히 그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씨 자신이 앞장서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마약 밀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이제 알고 파악하시고 나면은 용서 안 할 겁니다. 네. 그것도 권력이 개입된 일이었어요. 곧 아마 그것도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약 사범 문제, 비호하고 있었던 범죄를 유야무야시켰던 그런 범죄 행위인데요. 자, 곳곳에 입틀막으로 다 막고 해도 결국은 원로들께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나서주시고 있는 이 형국에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는 논조가 조금 그런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게 나온 지 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요즘 와서 좀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절박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러다가 정말 보수 정권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충정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보수의 입장에서. 그래서 조선일보도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저렇게 지면을 통해서 계속 직원을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이 정권을 옹호하려고 그런 류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면서도 칼럼에서 간혹 저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별로 정권이 변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요즘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대선 전에 이제 서울의 소리의 그 7시간 녹취로 뭐 스트레이트 보도하고 엄청나게 그게 논란이 됐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고 디올백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도 이 김건희 씨의 태도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거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저는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전 분야에서 지금 분노들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노동계 전반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장 내일 저희가 그 윤석열 퇴진 전국민 대회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열리거든요. 9.28 퇴진 대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아마 11월 정도에 총궐기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좀 폭발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자기 국민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뭔가 뭐 편파 불공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결국 자기들 멋대로 이 언론이든 이 정권이든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저는 국민들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일 날 있었던 그 시국 선언 거기에서도 그 한겨레 신문에 그 전면 광고를 내면서 분명히 한 게 국민들께서 그냥 계시면 안 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거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정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뽑은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9월 28일 날을 나서서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권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당신 내려올 때가 됐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날씨도 뭐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서늘해졌고 국민들의 의사표시하기엔 아주 딱 알맞은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도 응답이 동문서답만 한다. 이러면 그때 손을 봐야죠. 뭐 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민들의 참여를 한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집회하기 좋은 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국힘 내의 역할이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시나리오로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지난 그 2016년, 17년을 되돌아봐요. 그때는 사실은 촛불 혁명이 그렇게 확 이렇게 끌어올랐지만
시민운동이 그렇게 조직화된 게 없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거대한 촛불 혁명을 이루어냈는데 지금은 각 단체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비상시국회의라든지 네, 네. 또 무슨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그 민족행동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고 있어요. 아마 내일 집회가 좀 규모 있게 열리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에 이런 이 여러 갈래의 시민운동, 예를 들면 촛불도 뭐 두 갈래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멀지 않아서 한 묶음으로 돼서 거대하게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운동 본부 같은 거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교수 말씀하신 대로 여당 안에서도 마치 KBS에서도 자구 모임이 일어나듯이 여당도 윤석열 부부만 쫓아가서 살겠어요. 그분들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자기도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왜 정치인인데 자기 지역구에 가면 온통 그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렇죠. 4.19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유당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때. 왜냐?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니까 국민들한테 다가가질 않으니까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이걸 교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 비교해서 정치적 지형이 그렇게 불리하거나 더 세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국힘당 내부에 10월 중순이라고 우리 이부영 명예이사장님이 쪽집게처럼 찝으셨습니다. 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21일 시국회의, 28일 내일이죠. 내일의 시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대한민국의 변화, 윤석열 정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두 분의 고정 출연자와 특별 게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MC모 사랑하시죠? MC모를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검색해 주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소식을 미리미리 접하실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10분 MC모의 특별 생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10분 뵙겠습니다. 생방송으로도 뵙고 녹화된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